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대표님이 늘 진행하실 때 보면 한 5분에서 많게는 10분 정도 오버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제가 그걸 감안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 20분을 지금 경과했는데 제가 이걸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까 심히 10분까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으로 시간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철학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우리가 인문학 강연을 통해서 우리의 교양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데 과연 철학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대 철학과 중세 철학을 살펴보는데 과거 고대 철학이라 해서 오늘날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에도 매우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학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하죠. 그런데 그리스어로 보면 필로소피아. 여기서 필로는 사랑하다, 좋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지혜를, 좋아한다, 지혜를 이 말이죠. 그 지혜를 사랑하는 것, 지혜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철학에 대한 감이 안 옵니다. 아니 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인가? 여러분 이제부터 소실적에 연애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어떻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는 게 없지요. 그런데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관심은 상대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떠한 책을 좋아하는지, 또 삶에 어디에 가치를 주는지, 기타 등등 다양한 것들을 알게 되죠. 많은 지식들을 쌓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철학이라는 것도 지혜, 지식, 바로 이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지식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필로소피, 필로소피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학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대 철학자들부터 한 명 한 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세상은 변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죠? 오늘이 흘러가고 나면, 지나가고 나면 내일이 옵니다. 그 내일은 오늘과 다릅니다.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변하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다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불을 이야기합니다. 이 불이 이제 세상은 변한다라는 것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요즘은 라이터가 있고 과거에는 뭐 나무든지 무엇을 이용해서 불을 지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마치 이것처럼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가? 그렇지 않죠. 계속 흔들리죠. 바람이 세면 더 많이 흔들리게 되고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계속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본질, 이것은 변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있지만 우리는 같은 강에 손을 씻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강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강물에 우리가 손을 씻게 되죠. 그러면 이 강물은, 지금의 이 강물은 앞에 내가 손을 씻었던 강물과 똑같은 강물인가? 아니라는 거죠. 똑똑하십니다. 이미 그 강물은 흘러서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버전도 있죠. 발이죠, 발.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그게 되면 그 강물, 그 발이 담궈진 강물은 변했다라는 거죠. 이미 앞에 내 발에 부딪혀서
흘러가 버렸다는 것이죠. 이 말은 강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세상을 변하는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판단할 때, 받아들이며 이해할 때 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헤라클레이토스하고 반대적인 견해를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파르메니데스입니다. 파르메니데스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불이든 강물이든 또 사계절이든 이러한 것들은 변화되어지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면에 변하지 않는 무언가, 이 변하는 것을 주장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본질이라는 거죠. 이것을 실제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나 본질이나 같은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무엇. 그래서 철학함은 그 본질을 찾는 거죠. 사물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통하여 변하고 있지만 그 변화를 움직이는,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 여기서 뭔가 느껴지는 것 없습니까?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변하고 있네. 나의 사랑도 변하고 있네. 하면서 그냥 변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변하는구나 라고, 그렇다면 무엇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신화였죠. 고대 철학 이전에는 신화. 그거는 그 고대인들은 다 신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신에게로 던져버렸죠. 하지만 이제 그것이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소피스트입니다. 소피스트들은 영리한 사람, 능숙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명 현자라고 하죠. 그래서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을 소피스트들이라고 합니다. 이들 역시 당시에 철학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피스트들이 긍정적으로 현인이다,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사용되었지만 이후에 소개될 소크라테스 또는 플라톤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 궤변자들 하면서 부정적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교사, 돈을 받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주장을,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소크라테스가 볼 때에는 털려먹은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가르침, 이들의 철학은 철학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이제 궤변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던지 이 소피스트들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변하는 것 또는 변하지 않는 실제, 본질,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자연을 통해서 자연은 변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이 변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그 뒤에 숨겨져 있다. 이랬는데 소피스트들은 이제 자연에서 인간으로 그 철학함을 옮겨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소피스트들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사람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하면 생각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그냥 지내간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사람들은 철학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그냥 세상 이치에 맞춰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현자들도 그런 맥락에서 가르침을 주곤 했었거든요. 이것이 잘못되었다. 무엇이냐? 네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알에 대한 주장을 하고 나섰던 게 소크라테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왜요? 깨달아야지, 아, 내가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 하면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철학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사실 철학이라는 개념은 무엇 하나로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철학은 인간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또는 철학은 삶을, 우주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또 철학은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요. 그 질문에 답을 구하는 학문이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크라테스가 선택한 것은 바로 질문이죠. 그래서 너는 무엇을 아느냐 했을 때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그 무엇인가를 알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며 또 구체적으로 묻고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그 사람이 깨달아가게끔, 알아가게끔 하는 일들을 감당했었죠. 바로 그것을 철학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이 고대 철학이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연히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학생이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아침에 몇 시에 등교해요? 8시. 왜 학생들이 8시에 등교해야 할까요? 혹시 질문 던져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아이들이 8시 혹은 8시 반 이런 시간에 학교에 등교해야 할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그 약속이니까, 규정이니까. 왜 그런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예? 왜 그런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주 심각성을 가지게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사회가 산업화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일하러 일터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어른들은 일터로 가게 되어지면 아이들은 무엇을 하나요? 누군가가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일터로 가요. 아이들을 돌보려고 하면 그 돌봄에 대한 대가들을 또 치러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학교라는 하나의 제도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좀 푹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푹 자지도 못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학교로 가게 돼요. 그게 우리 직장인들의 시간 패턴하고 맞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다양한 지식들을 배워가게 되죠. 한데 그 지식이 나에게 유익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 지식 가운데 특히 나이가 들어서 고학년이 되어질수록 그 지식 가운데 다수는 내가 앞으로 학교를 졸업해서 일을 해야 될 그 전문성을 습득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해요. 그 당연한 것 아니냐. 전문성을 배워서 미리 배워가지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월등하게 능률이 오르지 않느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철학이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풍요롭게 나의 정신세계를, 나의 영혼을 좀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연마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졸업하고 직장에 가서 얼마든지 견섭 사원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문성을 익혀가도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주장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른 생각에 미쳐서 또 다른 답을 제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찍 학교에 가야 되는 거고, 이게 약속이고, 따라서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공부하는 것 중에 상당수는 내가 이후에 직장인이 되어서 전문 기술, 또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데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제 다양한 견해들도 있고 또 지금 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유익함을 느끼고 있는 또 여기에서 고맙게 생각하는 견해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철학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고민하고 질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으며 만약에 부당한 것이 있으면 그 부당함을 고쳐가고 또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개성,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명 삼파술로 많이 알려져 있죠. 삼파들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이들을 놓을 때 받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아이를 낳지 않잖아요. 바로 소크라테스가 선생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철학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처럼 삼파처럼 옆에서 그 아이를 놓는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명 그 삼파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을 추구하는 방법론 그 가운데 하나를 소크라테스는 삼파술이라고 하였고요. 소크라테스는 진리는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제자 많이 알려져 있죠. 누구죠? 플라톤이죠. 플라톤 역시도 스승의 그 주장,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계승하고 발전했던 사람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하면 유명한 게 이원론이죠. 이원론. 현상계와 이데아계. 그래서 현상은 역시 이것도 우리가 앞에 자연 철학자 이야기했을 때도 들었지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현상,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이데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표현한다면 현상은 바로 이 땅, 이 세상인 것이고 이데아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 이데아의 모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하여 그 이데아를 추구해야 되고 그 추구하는 과정 속에 이것이 바로 철학학이고 이 철학학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동굴의 비유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동굴의 비유 한번 보시면서 뭐 떠오르는 생각들, 이 동굴의 비유를 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모르시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하면 비슷합니다. 동굴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굴 안에 제수들이 갇혀 있습니다. 꼭꼭 뭉쳐 있죠. 꼼짝도 못 합니다. 그리고 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그 제수들의 뒤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어떠한 사물들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벽면에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게 되면 이 동굴의 비유에 관련된 그림들이 상당히 다양한데 그것 중에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뭐 말도 있고 항아리도 있고 새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계 이 세계는 저와 같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제수가 자기가 묶여 있는 것들을 다 풀고 이제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실제 세계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데아라는 것이고 현상계는 이 빛에 의해서 사물들이 그림자 지어져서 벽면에 비추어진 것, 바로 이 그림자들이 현상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주장은 이데아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플라톤의 또 제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현실 세계 여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가 이데아와 또 현상들, 여러 가지 현상들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그 이원론을 주장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론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진료와 형상입니다. 진료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태. 좀 어렵죠. 무엇인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태. 그 형상이라는 것은 그 진료를 통해 만들어진 현실태라는 것입니다. 예로 씨앗이 있죠. 씨앗. 자그마한 씨앗이 있습니다. 이것을 땅에 심고 물을 주게 되면 이 씨앗은 조그만한 것이었는데, 그리고 동글동글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나무가 되어지고, 만약에 그것이 꽃이라면 꽃의 어떠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료는 씨앗이 되는 것이고 나무는 형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료와 형상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진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를 진료로 보았을 때 통나무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통나무집은 형상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나무는 진료이고 통나무는 형상이 되어집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어린아이. 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철학을 하고 많은 지식을 쌓아가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 현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진료, 어린아이는 진료이고 성인, 지적인 어른, 성인은 형상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무엇인가 딱 와닿는 것이 있죠. 진료는 형상이라는 어떤 목적을 향해 지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목적론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목적을 지니고 있고 이 목적을 위해서 무엇인가는 계속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